자, 일단 오늘도 시작을 비문학으로 할 거고 요거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들어갈게.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경마식 보도라고 해가지고 사회지문 읽었고 오늘은 이제 과학기술지문 읽을 건데 이제 우리 과학기술지문 하면 원리 그 다음에 과정, 그치? 또는 여기 한 개 더 추가를 하자면은, 어떠한 이제 뭐, 이론이라든지, 뭐, 구하는 것도 공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이 과학기술 지문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기초대사량이라는 뭐 개념 정도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이 정보들은 다 이 지문 안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철저히 과학기술적 좀 이제 객관적으로, 그치? 정보사의 관계. 이런 것들 주목을 해서 좀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쌤은 비문학 읽을 때 항상 좀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 좋아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한 문단 읽고 또 다음 내용이 이어질 때, 그 전에는 잠깐 내가 먼저 뭐 해보는 거야. 내가 먼저 한번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개념이 지금 나왔대. 그런데 A라는 개념이 B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필요하대. 이렇게 끝났으면 왜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 궁금해야 될 것이고, 그치? 또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데? how 같은 게 궁금할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A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줬다면은, 일단 A가 뭔데? 뭐, 이 정도 궁금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좀 이제 생각, 사고를 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면, 붙여 나가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정보를 좀 이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 매끄럽게 읽혀. 이런 사고들은, 뭐, 비문학을 뭐 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뭔가 이제 지식을 또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자세들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학문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1문학 한번 읽어볼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결국 뭐다? 대사량이다. 그치? 자, 그중, 즉 대사량 중 이렇게 읽어주면 좋아. 기초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가 전체 양 중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얘는 필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좀 있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게 뭐 2000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생존에 필요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적어도 네가 하루에 800만큼의 에너지 필요해.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800이니까 좀 더 많게. 1200 정도. 자, 어쨌든, 이때, 이 기초대사량은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안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열량으로 정의가 된다 해서, 요거 이제 기초대사량의 정의이면서도 기초대사량을 측정할 때 필요한 지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뛰는 상황에서 재면 이거 기초대사량을, 생성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없는 거예요. 편히 쉬는 상태여야 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쾌적한 온도. 자,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니까 이걸 우리는 5글자로 표현했을 때, 이걸 기초 대사량으로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위에서, 이런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기초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그냥 대사량 아니고 기초대사량이라고 읽어줘야 된다. 어쨌든 이때 기초대사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어지만은 체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표출될 것이고 그때 그 표출, 발산,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라는 그 개념하고 사실상 같은 거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기초대사량은 개체, 사람, 동물, 그치? 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를 하는데, 어쨌든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1200으로 고쳤던가, 2000이면 1260%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리을수록 뭐뭐 한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우리 과학기술지문에서 우리가 증감 정보라고 하지.
비례, 반비례. 요런 관계들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지문 좌우측에 좀 요약적으로 정리, 필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서먹거든. 그치? 어쨌든, 자, 1문단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대사량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도, 자, 필수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때 이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온도 조건도 잘 갖춰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상태, 편히 쉬는 상태면서 공복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결국 생성한 열량인데, 이는 곧 얘가 뭐하는 몸 밖으로 뿜어내는 열량하고 같다. 이 정도 정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 뭐, 대사량, 개체에 따라 좀 퍼센테이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이고, 근육량이 많을수록이니까, 근육이, 그치? 자, 변수,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결과값이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뭐, 몸 되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하루에 막 5개, 6개씩 쳐먹어. 왜 그럴까? 근육량이 많으니까 필수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끼니 때마다 뭐 프로틴 쳐먹고 막 닭가슴살 쳐먹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문단 이렇게 마무리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런 첨단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대사량이 일단 왜 필요한지는 알아. 우리가 필수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측정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단 보니까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라고, 이제 구한다니까 뭐야? 계산한다 또는 뭐 측정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일종의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직접법 또는 간접법이라는 법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직접과 간접은 이항대립적인 상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를 또 매겨가면 좋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문 안에 직접법, 그 다음 간접법, 인덱스 기억 니은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내겠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생하는 열량을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이용해서 바로 뭐 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많은 열량을 만들어냈는지 바로 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초대사량 측정 방법 중에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바로 활용하는, 그치? 열량계를 바로 다이렉트로.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번에 장치는 지금 열량 측정 장치가 아니고 호흡 측정 장치라고 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지금 측정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기준 할 때 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측정량이겠지. 이걸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봐라. 아까 위에 직접법은 기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열량을 측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간접법은 열량을 다이렉트로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 거쳐서 내가 지금 측정한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 값을 통해서 얘가 이 정도 열량을 뭐 했을까? 뿜어냈을 거야? 만들어냈을 거야? 라고 추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미 우리는 머릿속으로 직접은 바로 기계로 재는 거고 간접은 열량을 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를 잰다고? 호흡을 잰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일종의 추정이 들어간다 이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인덱스가 지금 기억 니은이 매겨져 있는 문제가 오른쪽 하단에 16번 문제 나올 거예요. 그지? 자, 16번 문제 갈 건데, 자, 요거 생각 같이 풀 거야. 자, 일단 그러면은 기억의 직접법부터 이제 나오니까 1번 선택지 돗장을 찾는 겁니다. 자,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어쨌든 변온 동물이든 아니든 간에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좀 트릭이라고. 직접법의 본질은 뭐야?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야. 그러니까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곧 뭔데 이게? 기초 대사량이거든. 측정할 수 있니 없니? 직접법. 측정할 수 있다. 기초 대사량 측정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걸 측정할 수 없으면 이건 기초대사량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거 논리적으로 말해. 이번에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량을 알 필요 아니지. 산소 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량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간접법. 그 다음에 자 직접은 간접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오케이 좋아. 기초대사량 구하는 우리 조건 지금 이제 뭐라고? 공복 상태에서 편히 쉬는 상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봐봐. 3번 선택지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둘 다 지금 뭐하는?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방식이야. 그럼 요게 하위 범주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지금 상위 범주면은 예를 들어 봐봐. A에서 스몰 a랑 스몰 b가 파생이 되었대. 찢어져 나왔어. 그럼 당연히 스몰 a랑 스몰 b에는 뭐의 특성이 있는 거야? 위에 있는 상위 범주인 라지 a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스몰 a만의 어떤 특징, 스몰 b만의 특징이 따로 붙기 때문에 지금 뭐가 차이가 난 거지.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달리가 아니고 기억도 니은도 모두 갖춰야 되는 공통 조건이었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이 성립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4번에 이번에는 공통점이니까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요 라지 A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위로 가야 돼.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결국 일정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발산 열량 읽고 결국 뭐야?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정답 어이없게도 4번이죠. 그치? 5번에 공통점. 그래서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구한다. 공급하면서라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정답 4번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까? 뭐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뒤에 지금 선지가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달리란 말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좀 묶어놓고 뒤에 상위 범주 공통점을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기말고사도 남았고 2학년 시험도 나왔고 3년 1학기 시험도 나왔고 그리고 숱하게 모의고사도 지금 남았어요. 모의고사도 10번 이상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제 판단하는 어떤 이제 사고 능력들은 이제는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능력들이에요. 자, 3문단 같아요. 자, 그래서 3문단에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즉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체표 면적이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지 다 보니까 체표 면적이라는 것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를 한다. 자, 그런데 체표 면적은 다시 어디에 비례한다고? 체중의 0.67제곱배에 비례를 한대.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배. 왜 봐봐? A와 B가 비례야. 그 다음에 C와 A가 비례야. 그치? 여기서 지금 공통분모, 지금 공통지공적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요 A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C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곧 결국 체중의 0.67제곱, 그치? 에 기초대사량이 비례를 한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증감 정보는 적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 체중이 예를 들어서 자 50에서 100으로 커지면 자 2W 50일째요. W였으니까 체중의 증가율은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아까 그냥 체중이 아니고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 했었거든. 그래서, 자, 요걸 그대로 씌웠더니 2의 0.67제곱, 즉, 1.6이 된다고. 즉, 이거 얘기해봐. 그래서, 자, 체중이 W에서 2W가 되었어. 즉, 몇 배 늘었니? 2배 늘었지.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해서 50kg였던 사람이 갑자기 100kg가 되면은 기초대사량은 얼마나 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짱깨식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체중도 배니까 몸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기초대사량도
2배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다고? 지호야, 여기.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자, 그냥 2배 증가하는 게 아니고 체중의 0.67제곱배 증가하니까 이게 지금 W의 0.67에서 2W의 0.67에서 그치? 2의 0.67, 즉 몇 배? 1.6배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2배 늘었지만 내가 원래 먹던 게, 자, 필요한 에너지가 1000이었다면은 실제 지금 필요한 기초대사량은 2000이 아니고 1600이 돼버리더라는 거지. 1.6배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체중이 2배가 늘면, 기초대사량은, 좀 3문단 하고 있어. 1.6배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단순 그냥 짱깨식으로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문단. 자, 1930년대니까 이번에는 20세기라고 할게. 자, 20세기에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나와. 자,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는데,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를, 자, 우리 동물의 체중, 즉 가로축에 처음에 x라고 적어야 된다. 세로축 변수 y 값으로 그지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 순서상을 이런 식으로 자 점으로 표현을 했대.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모를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사실 쌤이 고3 지문 가져왔거든. 자, 지금 혹시 상용 로그 아나? 진짜로. 로그 10을 벌써 배웠어.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울기를 구하는 우리 국어 지문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기울기는 사실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그치 정의를 한단 말이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지금 기울기 구하는 거 우리 중2 때 했잖아.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르대. 그러면은 증가율이 같을 때 당연히 기울기가 지금 뭐야? 1일 때지. 그치? 그것과 다르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어쨌든 직선이 아니었던 곡선의 주변에 분포를 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 점들은 원래는 곡선이었다. 그런데 이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곡선이 아니고 뭐의 형태? 직선이 지금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상용 로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원래는 곡선이었는데 뭐 했더니 상용 로그 씌웠더니 곡선에서 뭐 됐다? 직선 됐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어쨌든 두 변수 증가율을 비교해 볼 건데 밑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우리 가로축 체중 그다음에 y축, 자 세로축, 자 기초대사량의 증가, 어쨌든 거기에 상용 로그 취해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로그 값이었다 해서 L 그래프 이렇게 부르는 거 같네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수학을 모른다고 못 푸는 거 아니거든요. 자 다음 문단. 그리고 요거도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이거 기울기 구하는 내용이거든. 이거 좀 중2 때 내용 봐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즉 쉽게 해서 x 값에 비해서 y 값이 그치 작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부분식표면은 자 x 값이 더 큰 거잖아. 아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했어?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으로 구한다 했거든. 분모가 더 크면은 이건 뭐보다 1보다 작지. 이런 뜻이야. 지금 요거 얘기야. 중2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당연히 자 기초대사량 y 값이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 작아지는 거야. 그건 분자 자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 즉 x 값, y 값이 같다면 당연히 직선 기울기는 또 1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수능 지문이야. 수능 지문. 뭐 만만하지 별거 아닌 것 같지? 자 이렇듯 자 이렇게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때 그 형질은 상대 성장. 우리가 생각해봐. 2살, 1살 때 심장의 크기랑 지금 우리 17살 되어서 그지 심장의 크기랑 같겠느냐고. 내 몸이 커지면서 심장도 그죠 상대적으로 그지 성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면 L 그래프였던 성장으로 L 그래프였던 이 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네. 어쨌든 간에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 기울기와 절편 xy 값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또 통해서 구할 수가 있대. 아까 위에 요 그래프를 다시 활용을 좀 해보면은 요 지금 이제 편차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들이 막 있을 때 여러 지금 직선들이 막 있었으니까 원래 자 A, B, C 후보가 있었다라고 하자. 이럴 때
가장 이 지금 점들을 그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 이 직선은 라지 ABC 중에 누구라고 봐야 되겠어? 이 점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라지 B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얘기네. 자, 이때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 순서상을 나타내는 점 사이를 지내는 임의의 즉 랜덤 직선들을 몇 개 한번 그어보고 자, 각 점에서 가로축에 그치? 자, 가로축에 우리 그 수직의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뭐 해보는 거야? 자, 그 직선하고 그 점하고 그치?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편차의 절대값을 구해. 그리고 나서 이 절대값들을 각각 뭐 한다고? 각각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이 가장 뭐일 때? 최소일 때. 즉, 이 말은 결국 뭐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야? 최소값인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울기, 그치? 그 직선의 기울기가 최적의 기울기 이런 뜻이에요. 그때 최소 제곱이 제곱해서 다 더하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요 놈을 바탕으로 최적 직선 기울기를 구하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했더니 자, 크라이버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L 그래프에서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로 뭘 얻었다? 0.67이라는 그치? 자, 0.75 미안하다. 0.75라는 기울기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지금 아까 우리 19세기 연구 때는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했는데 크라이버의 20세기 연구에 따르면은 아니야. 자, 체중의 0.75제곱의 기초 대사량이 비례를 해. 라는, 그치? 그리고 이때 체중의 0.67을 우리는 이제 대사체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걸 크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의 0.75제곱을 대사체중, 그리고 이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약을 복용을 할 때, 그치? 이때도 이용이 되는데,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해, 그냥 체중이 아니고, 대사체중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50kg인 사람이 있고, 100kg인 사람이 있다라고 체중이. 자, 근데 뭐, 감기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0kg인 사람이 1mg을 먹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짱깨식으로 보면, 얘는 100kg니까 2배 먹어, 2mg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은 십상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체중의 뭐, 0.75제곱배. 그치? 그러니까 체중이 지금 몇 배? 2배 늘었으니까 2에 0. 이거 자꾸 67이 나오네. 0.75제곱배를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0.75제곱배 우리가 뭐 계산해보면 아까 우리가 0.67이 1.6이었으니까. 그치? 2에 0.75는 당연히 2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보다 좀 작은, 그리고 1.6보다는 조금 큰, 1.7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mg 먹는 게 아니고, 몸무게 2배지만은 약은 1.7mg 쳐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료제를, 그치? 이렇게 투여하는, 자, 이런 양들도 대사체중, 즉, 체중의 0.75제곱을 고려를 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 바로 밑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되게 어이없다고 봐. 1번 선택지 어쨌든, 자, 크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 즉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대입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근육량 늘면 기초대사량 뭐 한다고? 증가한다. 이런 증가는 무조건 써먹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자, 지호야. 직선이 아까 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했어? X 증가량 분해 Y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무슨, 봐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 X축과 Y축의 차이와 동일하다? 니 X분의 Y가 X 마이너스 Y랑 똑같다? 이런 얘기, 물론 이런 값이 뭐 우연찮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학적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나 내지는 지문에서 보면 아까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치 정의를 해줘도 어떻게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지, 그치?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에 최소제곱법을 두 변수 간 관계로 나타나는 뭐야? 최적의 직선 기울기 절편을 알게 해주는 방법. 그래서 L 그래프에서의 최적 직선 기울기는 0.75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우리 신체 기관도 그저 상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5번 별표 주세요. 15번이 요 당시 수능에서 오답률 탑5에 들었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내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 내가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일 것 같아. 라고 한번 찾아봐봐. 그러고 나서 쌤이랑 간단하게 풀이를 하고, 비문학 수업 마무리를 할게.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왜 좀 까다로웠냐면 아마 요 4번 선택지 때문에 그랬을 거야. 자, 1번이 어쨌든 일반적인 이용 기초대상 아까 우리 대사량의 60에서 75%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비중. 2번에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체표 면적의 비량은 0.67제곱이거든. 그렇지 않아야 돼요. L 그래프 최적 직선 기울기에 따르면 0.75제곱의 비례하는 게 맞다며 클라이버라고 했으니까 자,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 아까 2배 증가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2에 0.67제곱이니까 1.6배 증가했으니까 그치? 그 증가율이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더 작은 거지. 요거는 아까 2와 1.6을 줬기 때문에 비교 가능합니다. 근데 4번에서 너희들이 이게 확실히 정답이야 하고 찍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왜냐면 자 이게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이야. 치료제 허용량은 아까 우리가 체중의 몇 배?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한 그치? 투여량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vs 뒤에 무슨 조건 나오냐면 체중의 비례해서 그러니까 체중 0.75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단순 체중의 비례를 해서 자 먹이면 이게 지금 많이 먹인 거냐 적게 먹인 거냐 요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요거 0.75 요거 지금 제곱배를 계산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2배 나오고 2배 나오고 0.75를 씌웠더니 누가 더 컸어? 누가 더 컸어? 오른쪽이 더 컸잖아. 그지? 그러니까 0.67, 0.75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지? 이거 2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2의 1제곱이 2일 거 아니야. 그지? 2가 지금 1보다 작은 소수니까. 맞죠? 여기선 지금 이제 근데 더군다나 코끼리와 생쥐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이게 얘를 짱깨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코끼리가 100kg야. 그리고 생쥐가 1kg야.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100배가 적다고. 그럼 이번에는 0.0, 100분의 1이니까 내가 0.01이라고 표현할게. 그치? 0.01에 0.75제곱을 그치?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체중에 비례해서 먹여버리면, 이거는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소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소수가 돼버리면은, 이번에 좀 여기서 좀 이게 사실 그 자리에서 사고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그냥 우리 뭐 자연수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수가 돼버리니까 0.75 제곱하면 누가 더 크고 이번에는 누가 더 커 지호야? 이게 더 커요 이게. 이거 수학적 사고 조금 필요했다. 이게 사실 그 자리에서 또는 내가 뭐 수학을 좀 던진다 이런 친구들이었다면 이거 지금 계산 못해요 사실은. 이거 뭐 짱깨식으로 계산하니까 0.03 나온다고.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 보니까
이거는 그 봐봐. 이 치료제 허용량 기준으로 지금 매겨야 되는데 0.03 매겨야 되는데 체중 비례해서 매기면 0.01밖에 안 먹으니까 이거 과다가 아니고 뭐야? 과소복용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봐봐. 실전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며칠 전에 모의고사 쳤잖아요. 너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맞히면서 어떤 사고를 했는지 어떤 지금 생각의 과정을 가졌는지 그걸 우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4번 선택지 같은 게 지금 계산하기 좀 어렵고 많이 좀 어렵잖아. 스킵하고 5번 가서 소거법으로 봐도 된다고. 왜 1, 2, 3번 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거니까 4번, 5번 중에 그치? 자, 이게 4번 우리가 스킵한다 쳤을 때 5번에서 지금 우리가 뭐야?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다면은 정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2개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근데 실전에서 그 당시 수능 현장에서 애들이 뭐 하지 못했다고? 이거 4번을 버리지 못했던 거야. 자기 뚝배기를 확 풀어보겠다고 교만한 짓거리 한 거야. 오케이, 좋아. 이 소수를 이제 계산 못하고 요거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6번에는 요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오케이, 좋아. 이럴 때는 당연히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체중에 비해서 매기면은 1.6보다 2배. 많이 먹였으니까 과다가 맞겠네, 이 지랄. 이 자리가 지금 자연수 아닌 거예요. 소수 바뀌었지. 자, 그래서 5번은 그냥 넘어가 보죠. 정답 4번이긴 한데, 일단 4번 찾았다고, 못 찾았다고 가정했을 때, 5번 봐봐. 자, 클라베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 당연히 지금 이제 클라베의 법칙에 따라서 그치? 자, 계산했을 때 초기 연구는 이 19세기 초기 연구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체중이 2배 증가했을 때, 자, 19세기 연구는 2의 0.67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클라베의 법칙은 만약에 체중이 2배 증가하면은 기초대사량 얼마나 증가해? 0.75제곱 증가하잖아. 지호야, 누가 더 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당연히 클라베 법칙에서 더 많아진 거죠. 그럼 요거는 단순 비교가 가능하잖아. 그치? 제곱된 자리가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니까. 그럼 5번은 맞는 말이니까 이거 4번이 정답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도 됐어. 그치? 근데 이게 사실 실전에서 덜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미련이 내가 좀 영상 찍고 있을 때 졸라 남는 거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만 막 2분, 3분, 4분, 많고 5분씩 때려잡아버리면 다른 질문 풀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버린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 봐봐. 좀 이제 유사 시에는 일단 4번 스킵하고 5번 가서 얘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라는 어떤 전략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스타트 비문학 수업 했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한번 보자. 자, 요거 간단하게 14, 15항 정도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조항들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 자, 160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한번 펴볼까? 그 앞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했고 지호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링크 주면은 그 앞부분을 봐야 돼. 이건 기말고사 맞춤법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14항 이라는 이제 체험과 조사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체험과 조사는 뭐에? 구별해서 적는다라고 해서 요거 옆에 적으세요. 표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중세 국어 하면서 그지 표은주의, 또 표의주의라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형태주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체험과 조사는 뭐에? 구별해서 적어야 뭐 할 수 있다고 밑에 표 한번 보세요. 자, 형태를 고정해서 밝혀 적으면은 의미 파악이 쉽고 독서의 능률, 즉 이 말이 가독성이 높아진다. 요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값을 값도, 그치? 이런 것들을 자 만약에 형태를 만약에 밝혀 적지 않았다. 그러면은 값이, 그치? 또는 값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프라이스가 드러나느냐? 이 프라이스라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소리대로 적으면. 그래서 체험과 조사를 적을 때는 구별해서 적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5항. 자, 15항의 어간 어미 마찬가지야. 자, 15항도 오른쪽에 표의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즉,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우리가 어간을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고정된 부분을 가리키고
어미는 변화하는 부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읽다, 읽고, 읽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읽고라고 만약에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줘. 읽는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 적용도 막 읽는 이렇게 적힌단 말이야. 여기서 읽다라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요거만 놓고 보면은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그래서 요때도 형태를 뭐해서 고정해서 의미 파악 쉽게 하고 독서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너희가 이런 한글 맞춤법 조항 안 배워도 잘 쓰고 있어. 실생활에서도. 다만 이런 게 왜 어렵냐면 이제 뭐가 붙어버리니까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붙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너희 잘 해오고 있다고 지금. 어떤 새끼가 책을 읽다 이렇게 적겠냐고. 안 그래? 잘 적어요 너희들. 근데 왜 이렇게 적는지에 대한 이런 원리라든지 그치? 규정들이 뭐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버겁나 공부가 돼버리니까 쉬워 잘 쓰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어. 늘 우리가 써왔던 것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알겠지? 다만 밑에 15항이 만약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요 붙임 1이 꽤나 곧잘 나와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용어, 우리 용어는 누구에게? 동사 또는 형용사를 가리킵니다. 자, 동사 또는 형용사가 두 개가 연속돼서 어울려서 하나가 돼버린 거야. 두 개였던 게 하나의 용어네. 우리 합성 용어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개의 용어이 A와 B라고 하자고. 그런데 이때 앞말 A, 앞에 나온 이 용어에 원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시 밑에 적으세요. 표의주의라. 그런데 자, 앞말 A야. 앞에 있는 용어니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뭐대로 적겠다? 소리대로 적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표음주의예요. 즉 이거는 지금 뭐야? 예외인 것이 예외. 자, 밑에 한번 봐봐. 일단 앞말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표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넘다와 지다, 돌다와 가다, 없다와 지다가 이렇게 지금 합성된 거야. 그 밑에 A라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넘다, 돌다, 없다 이런 친구들인데 각각 의미가 뭐 있다고? 살아있다고요. 그치? 자, 살아있어. 그러니까 원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한번 봐봐. 자, 본뜻에서 멀어진 건 밑에 표음이라고 다시 한번 더 적어주세요. 계속 반복해야 돼. 한글 맞춤법은 표음, 표의. 요거 구별하는 것만 해도 반응할. 자,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건 금방 우리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소리대로 적겠다는 뜻이거든. 금방 지금 여기서 봐. 우리 들다. 드러나다 같은 경우에는 소문, 진실 따위가 그지 수면 위로 뭐 떠오르는 이런 개념이잖아. 밝혀지다. 근데 여기서 들다와 같은 리프트의 의미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사라지다 또 뭐 있던 게 뭐 없어지는 이런 개념인데 리브의 의미와 관련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단어 없어 우리 국어에. 그지? 그 다음에 쓰러지다도 스윕. 그치? 우리가 뭐 슬다, 닦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뭐 관련, 뭐 넘어지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슬어지다 또 안 된다는. 그지? 그래서 각각 지금 앞말에 해당하는 슬다, 설다, 들다의 의미가 지금 뭐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대로 적어버렸다고? 소리대로 적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앞말 유지입니다. 앞말 유지인데 요 세 놈들은 각각 다 지금 그지? 리프트도 그 다음에 사라지는 리프도 그지? 그 다음에 스윗도 없단 말이야 그 의미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맛에서 멀어지는 것들은 표현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옆에 이유 한번 봐. 그 뜻이 그치? 자, 우리 표의주의의 그 목적이 뭐냐?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어. 맞아? 근데 봐봐, 지호야. 지금 여기 있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얘네들의 의미가 지금 뭐? 없다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표의주의를 채택하는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할 필요가 없어? 표의주의를 채택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표음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즉 그 의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표의주의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이 말인즉슨 뭐 하면 되는 거다?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요거 조금 이따가 우리 19, 20항이라는 조항을 할 건데 이때 한번 더 등장할 겁니다. 요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겠지. 자, 어쨌든 표의주의 목적은 의미 때문인데 의미가 사라졌다, 의미가 없어졌다. 표의를 따를 이유가 없다. 표의로 가면 된다. 알겠지? 이건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그다음에 부침 2 해서 뭐 부침 3하고 종결형, 연결형에 뭐 요나 오와 요가 나오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요거 45항 했고 18항은 선생님이 오늘 스킵할 거예요. 왜냐면 요게 우리가 뭐 불칙,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뭐 들어간 학교, 안 들어간 학교가 다 분명히 나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수업을 할 거고 소위는 언제 했어? 이거 1학기 때 했어.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학교 뭐 프린트해서 이거 줬었던 거거든. 그래서 뭐 학교 범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고 오늘은 일단 스킵을 할 겁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자 뒤에 나오는 몇 항 할 거냐면 19, 20항. 자 해서 요 친구는 웬만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 20항만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좀 할 거거든. 여기까지 할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그러면 19항, 20항 수업할 건데 일단 우리 그 교재에는 메인으로는 19항이 나오고 20항은 좌측 하단에 조금 약간 날개 부분에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요 페이지 오늘 다 씹어먹고 갑시다. 자, 그래서 19항 해서 어간에니까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19항의 대상 품사는 어간, 즉 누구, 동사 또는 형용사를 가리켜요. 자, 내가 왜 지금 요거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19항하고 좌측 하단에 있는 20항하고 비교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19항은 지금 어디에? 어간에 동사 또는 형용사에 붙는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좌측 하단 20항은 어디에? 명사라고 되어 있어. 애당초 그 대상이 달라요. 자, 똑같이 지금 이가 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자, 곳곳이라는 예를 딱 던져주고, 곳곳이는, 자, 접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19항의 예시다. OX, X라고. 여기 요 이가 붙었다고 다 19항 아니라고 20항도 되거든. 곳곳이 이 곳곳이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요거는 19항이 아니고 20항의 예시입니다. 20항의 예시. 그래서 요 앞말 기준이 누구냐? 그치? 어간이냐? 자, 명사냐?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어쨌든 19항 다시 돌아와서 자,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 이나 음 따위를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 명칭도 용어도 또 기억 좀 해주십시오. 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되는 것. 그지? 그러니까 자 앞에 어간이 그지 또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지금 뭐로 완전히 명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바로 한번 봐봐. 동그라미 1번. 자, 길다 품사 뭐야, 지호야? 길다. 형용사.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길이가 짧다와 같은 랭스가 되면 뭐가 된다고? 품사가 맹사가 된다. 이제 자, 우리 걷다 품사 뭘까? 걷다 품사 동사. 그렇지? 그런데 걸음이 되니까 워킹 되니까 맹사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처럼 동사 또는 형용사 어간에 그치? 자, 이렇게 이나 음이 붙었더니 명사가 된 것들은 봐라. 어간에 지금 뭐 했다고? 원래의 그 모양을 밝혀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표 뭐라고? 의주의라고 가야 된다. 그치? 원형 밝혀 적으면 표의 형태주의입니다. 그럼 한 개 더 있어. 자,
오른쪽 계속각기 위에 다시 원조항 올라와서 이나 희가 붙어서 이번엔 뭐가 되냐면은 부사가 돼요. 부사가. 그래서 부사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명사, 자, 이 음이 붙어서 명사 되면 명파접이라고 했으니까 이 희부터 부사 되면은 무슨 파생 전미사? 그렇지. 부사 파생 전미사 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나온다고. 자, 왼쪽에 명파접에도 이가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오른쪽 봐봐. 여기 부파접에도 또 누가 있어? 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가 명파접이냐 부파접이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명파접 이제 이라면은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우리 자, 명사나 체험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사 뒤에는 물론 보조사 붙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사랑 비교할 때는 조사가 붙지 못한다. 조사는 쉽게 해서 있는 이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길이 지금 여기에 명사 예로 나오지만 예를 들면 거 봐봐. 그래서 자, 지호가 노벨 뭐 어제 뭐 화학상 이런 거 받은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길이 비오는 거야? 빛났다라고 하잖아. 자, 그럼 이번에 이 길이는 뒤에 뭐가 없고 조사가 없고, 그치? 그리고 부사의 기능은 뭐냐면은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어떻게 빛났다? 길이 빛났다처럼, 그치? 용언을 꾸며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부사. 즉 이때 이는 부파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제 아까처럼 길이가 뭐 짧다. 뭐 이런 문장이었다면 뒤에 일단 자 뭐가 붙어 있다고? 있는 이가 같은 그치? 조사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짧다를 꾸며주면 이거 자체가 랭스 지금 이거 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파접 이가 붙었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부파접 이가 붙어서 어쨌든 부사가 된 것도 공통적으로는 다 원 형태를 밝혀주는 표의 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얘도 몇 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같다. 자, 품사 같다 품사 뭐였다고? 형용사. 그치? 그런데 이가 붙어서 뭐가 됐다? 부사가 됐다. 그치? 다음에 있기, 있다도 원래는 뭐야? 동사였겠지? 그치? 그런데 부사가 됐다.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동사 또는 형용사였던 것들이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그 경우에도 이과 같은 어간의 원형태를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 그럼 왜 이나 이나 희가 붙으면은 왜 원형태를 밝혀줬느냐? 동그라미 1번, 2번에 지금 나와 있는 예시 말고도 이 여기 덧붙여주는 예시가 무궁무진해요. 즉, 자, 이건 내가 이렇게 접근할게. 이나 이나 희는 얘네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단어가 그 수가 많다 적다? 막 내가 무궁무진하다 했잖아. 많다 적다? 그 얘가 만들어내는 단어의 수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너희 상식적으로 자, 또 논리적으로 판단해봐. 이렇게 지금 얘가 막 붙어서 많이 만들어내면 이 희가 붙었을 때 만약에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그 음입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단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만약에 길이, 깊이, 다듬이, 미다, 지금 뭐 소리대로 적거나 미다디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자. 이렇게 적어버리면 앞에 있는 뭐야? 딥, 길, 다름, 그치? 이런 것들이, 다듬, 이런 것들이 음입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자, 얘네들 단어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생산성이 높은 접사들인 거야. 많은 어근들과 결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이 어간, 이제 다시 이 접사들은 앞말을 밝혀 적지 않으면은 앞말의 형태를 밝히지 않으면 음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 그럼 우리는 항상 문법은 이 문법적으로 봐야 된다.
지호야.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암말 밝혀 적을 이유가 없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소리대로 적어도 의미 파악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희 같은 생산성이 높은, 즉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접사들일수록 암말의 형태를 뭐 밝혀줘야 의미 파악이 쉽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는 있는데, 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붙임이. 자, 붙임이로 넘어가 봐. 자, 붙임이 한번 와보세요. 자, 붙임이 한번 보면 어간에 이나 음이 아닌 이외의 모음 정미사가 붙으면, 자, 이나 음이 아닌 이외의, 그치? 모음 정미사들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희는 아까 생산성 높았지? 이 음이 아닌 친구들은 그럼 생산성이 높겠어, 낮겠어? 생산성이 낮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내는 단어의 수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소리대로 그냥 인지를 해도 의미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밑에 봐봐. 자, 이 이외 모음 정미사 붙으면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두 글자 뭐? 표. 소리도 줘. 이해되나? 자, 이 희는 생산성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밝혀주지. 자, 다시 원형태를 밝혀 적지 아니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데, 이렇게 이나 이외 모음 정미사들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치? 소리대로 적어도 의미 파악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명사로 바뀐 거. 먹다에다가, 그치? 어리. 그 다음에 넘다에다가 뭐 맞다에다가 같이, 그치? 자, 지금 여기 전부 다 뒤에 붙은 요런 애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음 접사들인데 이가 음이 아닌 친구들이잖아. 기껏해야 뭐 안 붙은 거, 뭐 붙은 거, 뭐 한 두세 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소리대로 표기를 해도, 그치? 소리대로 적어도 의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부사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 넘다에다가 우, 돌다에다가 오, 봤다면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뭐 우, 비로에다가 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잡다에다가 우, 참다에다가 이런 것들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들 해봤자만 3개, 그치? 기껏해야 3개, 4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 어쨌든 쌤이 지금 앞에 동그라미 친 것은 전부 다 어간이라는 거다. 19항이니까. 그 다음에 조사로 바뀐 것들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외워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에다가 아가 붙고 붓에다가 오가 붙고 돛에다가 아가 붙어서, 그렇지? 남아조부터 조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그렇지? 어쨌든 어간 뒤에 이런 지금 생산성 떨어지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소리대로 적어버리겠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붙임 2 하고 지금 끝이 났는데, 자, 여기 내가 19항에 추가 설명 좀 할게. 자. 항상 이제 우리 문법 규정에 뭐 다만 이런 게 붙으면 예외거든. 자, 금방 붙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나 이 아닌 것들을 그지? 주에 따라서 소리대로 적혀 있는데 19항에 다만이라는 조항도 있어. 19항 다만. 자, 이나 이 붙어도 어간이 자신의 원래 뜻, 그치? 그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면 표음일까 표의일까? 아까 우리 15항에 붙임 1 생각해봐.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았으니까 뭐대로 적어버렸어? 아까 쓰러지다, 사라지다, 드러나다 표음으로 적었지. 즉 이나 음이라는 생산성이 높은 친구가 붙어도 앞에 그 대상이, 그치? 원래 뜻에서 멀어지면은 표의가 아니고 표음으로 갑니다. 표음. 그러니까 이 음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결국 이 음이 붙어도 앞말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그 원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우리 누가 들어가냐면은 노름이 들어가요. 노름. 자, 노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놀다에다가 음이 붙었을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다의 의미는 어디? 플레이에서 왔다. 맞아? 그런데 노름이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돈을 벌고 하는 내기 뭐가 돼버려? 배트 도박이 돼버린다. 이건 지금 앞말의 의미가 지금 뭐해? 변해버려. 유지되지 못했다. 멀어졌다. 맞지? 그러니까 놀음이 아니고 자 음이 붙었지만 뭐 했다고? 표음주의를 따라 소리대로 적어버렸다. 그치? 앞말의 의미가 바뀌었다. 내가 물론 참고로 놀음이라는 표현도 있어. 그럼 이때 놀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똑같이 놀다에다가 음이 붙은 건데 얘는 그대로 뭐야? 플레이 의미가 유지가 되겠지. 소리가 막 산대, 놀음처럼 그치? 진짜 노는 그 어떤 행위를 뜻할 때 있긴 해요. 그런데 자 플레이가 유지되지 않고 배트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때는 소리대로 적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원래 의미가 유지된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 거. 이제 이 음이 붙어도 뜻에서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면 표음이다. 알겠나? 요거 좀 없으니까 추가셈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좌측 하단에 우리가 자 20항 한번 해볼 건데요. 자, 20항은 다시 자서 그 대상이 다시 누구라고? 명사. 그죠? 자, 명사. 이고 그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자,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니까 역시 얘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주의다? 표의주의. 이제 형태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네 번째 포인트야. 자, 우리 20항에서 어쨌든 명사 뒤에 이가 붙잖아. 그치? 근데 요 이가 아까 위 19항에서 했던 것처럼 무슨 파생전미사? 명사 파생전미사가 있고 한 개 더 누구? 부사 파생전미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자, 즉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자, 만약에 그 이가 명파절이라면 또 명사가 되잖아. 그럼 이때 품사 바뀌어 안 바뀌어? 품사 안 바뀌어. 그치?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볼게. 자, 곰배팔, 바둑, 절뚝발, 절름발 전부 다 뭐라고? 이게 다 명사들이야. 명사. 그치? 그리고 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품사가 안 바뀐 거라고. 그런데 자, 명사 뒤에 자 위에 다시 1번으로 올라와봐. 곳곳, 낱낱, 목목, 샅샅 자 이런 것들 내가 특징이 있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은 첩어명사라고 불러. 첩어명사.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명사 이런 뜻이거든. 자, 첩어명사 어쨌든 명사 뒤에 이번엔 이가 붙어서 뭐가 됐다고? 부사가 됐다 이겁니다. 맞니? 그럼 이번에는 품사 변화 있니 없니? 얼마 변화 있어요. 그래서 20항에서는 요 대상들 그 진짜 밑줄 딱 그어보지 또는 자 틈틈이 딱 이렇게 예시 딱 주고 나서 그치? 자 틈틈이는 자 접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OX X 첩어명사 뒤에 이는 무조건 부파적이야. 부파적.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가 붙어도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X 품사 바뀌었어요. 맞지? 자 또는 너희들 그 과학 시간에 그 실험할 때 산발이 있지 산발이. 자 산발이는 접사 이가 붙어도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OX 이거는 오야. 왜? 산발이 일단 세 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무언가고 그 위에 것이 뭔가 올려가지고 막 하는 그 실험 도구로. 그래서 이가 붙어도 얘는 뭐라고 또 명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걸로 장난치고.
알겠죠? 어쨌든 첩어 명사 나오면 무조건 뒤에 부파적이야 얘들아. 왜 틈틈? 너희들 틈틈 시로 많이 하고 틈틈 이. 알겠지? 낱낱 이 곳곳 이 집집이 사삿 이 집집 이 물론 뭐 낱낱 사사 같은 거 뒤에 뭐 구별가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요거 구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20항은 명사야 명사 그 대상이 명사 뒤에 명파접이부터 또 명사가 되느냐 부파접부터 부사되느냐 요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날개에 나와서 그렇지 요거 하단에 추가로 좀 적을게요. 자 우리 20항도 붙임이 있어. 얘도 이 이외의 모음 전미사가 붙어. 자, 그럼 아까 이가 붙었을 때 원형태를 밝혀 적은 이유는 이는 아까 뭐 식광처럼 생산성이 높은 접사였으니까. 그럼 역시 다시 이 이외의 모음 접사는 생산성이 높겠니 낮겠니? 낮아. 그러니까 자. 요 이 이외의 모음 전미사가 그치 명사 뒤에 붙는다. 그때는 뭐로 가겠다? 표음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박 플러스 아지 뭐라고? 그래 박아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또 뭐 있노? 집 플러스 웅 뭐라고? 지붕. 맞아? 이런 것들처럼 어쨌든 자 뒤에 있는 요런 아치, 웅 따위들은 이 이외의 모음 전미사로 생산성이 낮으니까 소리대로 적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야. 의미 파악에 있어서. 그치? 너희들 바가지 보고 박으로 만든 어떤 물건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걸로 생각 안 한다고 강아지를 잘못 적 이지랄 안 한단 말이야.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어떤 예들을 그래서 우리가 붙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다. 되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포인트들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1번 자 아까 내가 썼다 지웠지만 너희들 아까 적은 거 봐라. 19항과 20항에 뭘 잘 봐야 된다? 대상 잘 봐야 된다. 어간에 붙었냐? 맹사에 붙었냐? 그치? 그 다음에 2번 할 때 자 2번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 이가 명파적이냐 부파적이냐인데 이걸 조금 더 연장하면 그게 만약에 자 19항이면 어쨌든 명사나 또는 부사로 다 품사 무조건 다 바뀝니다. 그 대상이 뭐였기 때문에 19항은 대상이 용언, 어간이기 때문에 동사 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19항의 이는 그때는 품사가 다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20항인 경우는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가 무조건 품사를 다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대상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3번 인덱스 이것을 19항에 붙임에서 이나 음이라는 생산성이 높은 게 붙어도 앞말에 뭐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표음주의 대표적인 예시로 노름, 도박이 있습니다. 알겠지? 요거 잘 잡아. 19, 20방 웬만한 교과서 다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27일 주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또 학교별 수업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 남은 문법이 한글 맞춤법밖에 없어. 한글 맞춤법에서 자 이거 이제 시간을 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영역에 비교적 시간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오늘 한 것들 또 이번 주에 하는 것들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내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앞타임하고 오늘 수업도 다 영상을 좀 찍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한글 맞춤법 내가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어려운 게 있다 하면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또는 쌤한테 영상 링크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25항하고 밑에 나올 건데 메인은 아마 30항에 사이시 오실 거야. 사이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9항 뭐 줄임말 같은 것들 이 메인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리 먼저 봐와 주셔도 좋고 그게 좀 귀찮으면 교재는 또 잘 챙겨봐.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